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요? 다른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진짜 위험 관리는 그런데 여전히 모든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뛰어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정도로 좋은 거였어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바본가요? 아니죠. 월간 이선엽 2026년 4월 5시간이 왔습니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오히려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수 수강생들 예. 몇 분 모셨습니다. 제자들. 예, 네. 예. 오늘 근데 왜 오신 거예요? 팬미팅입니다. 팬미팅. 그러니까 사실 팬미팅은 사실 실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외모.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외모에서 나오는 인기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은 실력이죠. 이게 오늘 저희가 4월 8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살아났습니다. 코스피가 7% 반등, 네.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7% 뭐 14% 반등,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물론 사실 오늘 이거 해제 특집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전쟁 안 난다 해제, 빨리 끝난다 해제 이런. 사실 뭐 예상대로 돼서 다행이긴 한 거죠. 네네네. 예. 트럼프가 뭐 다행히 제 말을 들어줘서 예. 뭐 파키스탄 애들이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건 예. 파키스탄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 얼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참 맞아. 3월에도 그래서 그 전쟁이 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지랑 네,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리고 네. 사실 그 안에 섹터도 많았어요. 에너지 당연히 있었고 네. 네트워크, 광통신 예. 내용도 있었고 그거는 여러분이 아쉬우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밑에 있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 지금이라도 3월 특강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유튜브에서는 다 하지 못하시는 걸 또 아마 지난번에 1년 내내 도움 되실 거요. 예, 네. 긴급하게 또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예. 불러 모아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성명서도 보내드렸죠. 따로. 성명. 예. 그 해석도 잘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명서라기보다는 약간 그 메모. 메모. 하워드 막스의 메모처럼 그럼요. 예. 이선엽의 메모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예 별 말씀입니다. 우선은 2주간의 휴전에 이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부터 좀 평가를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큰 위기를 넘긴 건데 네.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선 별로 얻은 것도 없는데 휴전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공격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촬영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미국의 합참의장이 댄 케인 합참의장이죠. 이분이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자기네 무기 없다고. 그분이 그만두신 분인가? 아니면 현재? 예, 현재 합참. 현재 있는 미국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보면 되죠. 네. 합참의장이라고 하면 보통 육군, 공군, 해군 뭐 이렇게 군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합하는 분이 사령관이 이제 합참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또 얘기했어요. 우리 무기 없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혹시 점령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아하. 지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현직에서 볼 때도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하겠어? 사실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네네네. 뭐 그리고 지상전 전개한다고 하는데 지상전의 명령권은 육군 참모총장한테 있는 건데 육군 참모총장이 경질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이유로. 음. 그러면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되게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뭔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넣는 전 신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압박에 뭔가 이제 합의가 나온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은 결국은 빠져가는 그림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보다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풀리는 건데 그렇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될까? 참 길어지겠죠. 아하. 예. 왜냐면 이제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다시는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다시는이에요. 영원히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바라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쉽게 해줄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전쟁 당사국끼리는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고 있는 네. 거고 우리나라 6.25 때도 보고 있었던 거고 결국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기느냐 끝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가 지금으로선 더 당면 과제고 예. 이 당면 과제가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물가가 여기서 오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화되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돼야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트럼프가 아예 미국에서 빠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이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너 전쟁 다 했어. 나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나머지 국가들이 알아서 해야 하면 이란 입장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빠졌는데 내가 계속 이걸 봉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명분도 되게 부족한 거고 그러면 의외로 다른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 해협을 열기가 되게 수월할 수 있죠. 물론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나온 거지만 이 협상에 대한 중재를 중국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나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월에. 예,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뭔가 좀 보호해주는 뭐 이런 그렇죠? 비슷한 협정 이런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이란이 열어주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재를 하고 그리고 뭔가 해결을 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게 뭐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전쟁이 더 격화되는 그런 수순보다는 전환점을 돌아서 어쨌든 뭐 쉽지는 않지만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이제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심리는 완전 좋아지죠. 아니 이건 문제가 뭐냐면 예. 안 끝났는데 지금 이미 신고가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거의 고점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점 거의 다 가고 예, 있죠. 거의 다예요. 예. 사실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전기나 이런 건 신고가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위험 자산을 여기서 뭐 더 어떻게 뭐 그런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결국엔 지나 보니까 전쟁이 싸게 살 기회를 준 거였었던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장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당연히 위험에 대한 관리는 있어야 되는 건데 뭐가 위험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글로벌 시장의 강세장을 끝낼 수 있을 변수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AI 투자라는 게 미국이 생존을 걸고 뭔가 빌드업을 하는 거라서 사실 이 전쟁이 꺾을 가능성은 애시당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네. 중요한 건 이란 전쟁이 아니라 AI 전쟁이라고.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0배는 더 중요하고요. 10배가 뭐야?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 거죠. 위기는 맞는데 위기니까 싸게 살 수 있었죠. 위기니까 싸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위기가 지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고점 닿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은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부터 산다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비싸게 사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땐 가장 큰 위험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나보니 위험 관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위험 관리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강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시장에서 평가해야 될 건 뭐였었냐면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현재 진행했던 전쟁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이슈였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한계점을 안고 들어왔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지금 철수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본인 스스로도 보여줬고 아니면 지금 지상군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게 방향을 바꿀 변수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전 사례를 비교하지만 이전 사례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세장은 소비 강세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소비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유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은 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 시장이 꺾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시장은 위험 관리하는 게 맞죠. 예. 그런 시장은 비중도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명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하면 미국 나중에 패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AI. 예, 그렇게 시작된 투자인데 이거를 전쟁 때문에 꺾인다고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거예요. 투자 관점에 그죠? 그래서 유가 오른다고 투자를 안 한다? 이것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죠?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죠.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뭔가 큰 흐름의 변화를 주는 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도 애시당초부터 그러려고 들어왔던 게 아닌 거죠.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도 되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예상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물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 오르고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건 여전히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탈출구를 찾는 작업들은 계속 할 거라고 봤고 지금 그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선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맞아요.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데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대응하면 트럼프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도하게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 무슨 타노스처럼 생각을 하고 다 있어요. 계산을 해놓은 사람. 그렇죠? 막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와, 저 사람이 저러니까 진짜로 할 거야. 진짜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 비중을 줄였을 거고 그렇죠? 되려 좀 올라왔을 때 또 사는 모습들이 계속 제가 볼 땐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엇박자.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어때요? 전자제재를 다 왔어요. 심지어 일부 종목은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대응했다가 어려워진 거죠. 초강세장에서는 대응 방법은 사고 빠지면 더 사는 게 유일한 전략이에요. 거기서 무슨 전략이 있고 위험 관리를 하고 진짜 위험 관리는 그렇게 비중 잘못 줄인 게 제일 위험 관리라고요. 끝까지 안 할 건 모르지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보면 잘못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게 위험 관리라고? 제가 볼 땐 오히려 위험을 않는 일인데.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졌는데 그때 가서 위험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진짜 위험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거 판단할 때 뭐냐면 간단해요. 정말 큰 그림을 이걸 해칠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아 그래 이 전쟁이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쟁이 기존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라는 걸 멈추거나 뭘 할 엄청난 그런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동이 크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위험 관리 방법이 뭐 변동이 너무 크니까 고점에서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전 그런 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방법들 보면 계속 거꾸로였어요. 왜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뉴스도 안 보는 게 편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보면 제자리 왔잖아요. 그럼 줄이려면 차라리 지금 줄이세요. 한 달 반 동안 뉴스, TV, 신문 하나도 안 보고 전쟁이 났었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계좌는 똑같은데? 그럼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 전쟁은 전쟁인데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을 거라고 모르신 분 단 한 분들 계셨나요? 없었죠? 그럼 실적 좋아지는데 빠졌으면 정말 싼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게 반도체 관련 또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위험 관리 해야 되죠. 그쵸.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가 위험 관리라는 건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말 시장을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그 3월 특강 때도 사실은 오신 분들 멱살만 안 잡았지. 그렇게 이제 하드 캐리를 해주셨고 그 말씀 잘 새겨 들으신 거죠? 오늘 오신 분들도? 예. 그래서 제가 또 왜 미국이 그렇게 못 칠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얘기들까지 했는데 사실 그대로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군사적인 거는 이선엽 장군님이니까 아시지. 얼마 전에 저희 김민석 특파원 왔었는데 네네네. 예. 방산 전시회나 이렇게 군 관련된 행사를 가면은 장군님들이 다들 이선엽 장군님은 아닌데. 예. 이선엽 대표님한테 와서 다들 그렇게 막 인사하고 맞아요. 있고 막 네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각군 장성들하고 네. 뭐 아마 여기 보시는 장성분들 계실 거예요. 해병대 장군들도 계셨을 거고 뭐 육군 장군들은 당연히 있으신 거고 최소 3성급 이상에서 투스타 이상급들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장군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전략도 공유들 하고 많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자산을 많이 불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불려주셔야 되죠. 우리나라도 네네네. 이제 무기 개발 많이 하고 그래서 무기도 많이 사고. 뭐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최신 어떤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현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직전에 있던 예비역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사단장에서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사실은 좀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거시경제, 투자 전략, 또 섹터별로 또 거기에다가 국제 정세나 이 국방, 전쟁, 전략까지도 읽으실 수 있는 거의 진짜 유일한 읽는 건 사람. 아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아유, 예.
제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데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참고를 하고 조언을 듣는 거니까 진짜 많은 참고를 하시면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또 겁니다. 감사해하는 것 같고 예. 그 투자 나치만을 들었건 안 들었던 것 간에 이제 이선엽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다라는 게 또 감사한 거고 또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그럼 2주 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종전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이잖아요. 아, 네. 한국전 휴전인데 종전이라고 다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휴전이냐 종전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빼면 돼요. 빼면 끝나는 거죠. 그죠? 나 갈래. 이렇게 하면 집에 되잖아요. 간다.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성명서 발표한 건 준비된 성명서잖아요. 이 성명서를 내용을 그대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가 아니라 원문을 읽어보세요. 원문을. 그 자기 자랑 많이 했던 예. 그 성명서. 근데 그거부터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락 5분이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든 분들이 그걸 읽어보면 싫어하겠죠. 근데도 자기 자랑을 했다는 얘기는 이 성명서는 여러분들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죠? 자기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지지 세력한테 나 봤지? 내가 이렇게 잘해온 거 여러분들 기억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었던 거고요. 날 떠나지 마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거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 트럼프도 뭔가 다른 세력들까지 미국에 있는 지지자들까지 이제 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내 편이었었던 마가 세력의 결집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첫 단락이 그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첫 문단이 뭐냐면 나는 이란의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중동의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원래 필요 없고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했죠. 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뭔가 원유를 수송하는 애들을 돕기 위해서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란이 솔레이마니부터 시작을 해서 악당이라는 표현을 한 5분간 또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죠? 얘들이 이래서 악당이고 이래서 악당이고 이래서 악당이고. 과거 것까지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악당들을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이 너무 악당인데 나는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건 기자회견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왜 너희들은 날 돕지 않지? 그래서 요즘 유럽한테 너희들 나 안 돕더라. 한국한테도 너희들 나 안 돕더라라고 해서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도 나올래. 너희들 일인데 내가 들어가서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더라. 잘 보셔야 돼요. 앞뒤가 맞게 지금 행동을 시작을 하고 뭔가 나오려는 출구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출구 그죠? 전략. 내가 이란의 해군이나 공군을 무력화시켜놨으니 호르무즈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하든가 너희들이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원유 되게 많이 나. 그러니까 내 것 좀 사줄래. 결국 지금 자꾸 발을 빼겠다는 거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왜 겁을 먹었냐면 거기까지는 보면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2주 안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전부 다 때리고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란에 대한 마지막 뭐라면 협상 카드를 내민 거예요. 압박을 주려고. 최대 압박.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오려는 출구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쭉 이렇게 이 정도 압박할 마지막에 때니까 그 하르그섬 타격했다라는 것까지도 그 뭐 전날 밤까지. 이거 쭉 해가지고 쭉 계속 해가지고 내가 타격할 거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해서 무슨 얘기든 나오면 그게 뭐 우리 휴전하겠으니까 나오자고 보이는 쓱 나오려고 했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시설을 때리는 건 다른 거예요.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가 적군을 사살하는 건 사실은 용인이 되지만 민간 시설은 민간인이 죽는 건데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 후폭풍은 트럼프가 감당 더 못해요. 물가 오른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란에 여학 초등학교 사망자가 예, 나가지고 맞아, 되게 맞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 시설을 다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수의 민간인이 죽었다. 이건 학살에 해당하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그러면 트럼프가 여론에 이게 잠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글로벌이 트럼프한테 등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이 아예 대놓고 등을 돌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잖아요. 여성 총리, 멜라니 총리. 네네. 근데 이번에 대놓고, 그죠? 각을 뒀죠? 그래서 미국의 공군이 자기네 이탈리아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여기만 그랬어요?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네네. 중요한 건 유럽은 그동안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면 싫어도 듣는 척을 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아예 그냥 대놓고 각을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유럽은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버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트럼프랑 같이 하면 자기네 선거에서 자기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네. 그 의미 안에는 11월 3일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실수했는지 알고. 굉장히 중요한 노예인 겁니다. 유럽이 대놓고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이 등을 돌린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건지 우리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란을 치고 들어갔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휴전이냐 종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출구 전략 뭐 어떻게 나와야죠. 보면 다 마련을 해놨고 이제 한국도 나오기만 하면 돼요. 총전 아니에요? 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고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네, 휴전. 그렇죠. 휴전이 4, 50년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 후배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전쟁 끝나고 그냥 분단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휴전 협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도 판문점 이런데 정전 협정 이런 게 있고 유엔 사령부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금 그 말씀하신 이제 나토. 네. 나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등을 돌리고 있고 서로가 이제 서로 탓을 하고 있고 이제 염려가 되는 지점은 그거죠. 이게 염려라는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쯤 가면은 1기 때 중간 선거 때 지지율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추세로 본다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진다면 그럼 보나마나 뭐 이제 더 재임의 기회는 없고 레임덕이 더 이제 가속화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의 세계는 과연 안정적일까 더 혼란스러울까 막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무리수를 많이 두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이제 뒤집는다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를 위해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걱정되는 뭐 어차피 거죠. 안 될 거는데 예, 예.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혹시 중간선에서 치면 의회가 이제 트럼프 편이 아닌 거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삼권 분립이 철저한 나라예요. 여전히 대법원이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고 의회도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견제를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즉각적으로 의회나 법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트럼프가 사법부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부나 다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흔든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는 최소한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의회가 넘어간다면 그 의회가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결의하겠죠. 그렇죠? 너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트럼프 밑에서 말을 듣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법을 안 따를 수는 없어요. 미국은 대단한 법치국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우려가 있긴 있지만 그 우려 안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갔냐면 트럼프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내 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미국 법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 아이파라고 해서 대법원 관세 안 했잖아요. 그죠? 예, 트럼프는 이렇게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행동이 무조건 악지할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미국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성숙해 있는 어떤 정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좀 먼저 앞서가는 우려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의 견제는 훨씬 더 강해질 네. 테고 그러면은 기존에 해왔던 트럼프식의 정책에는 힘이 또 많이 빠질 거고 그렇겠죠? 그럼 증시에서도 뭔가 수혜주, 피해주가 막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정치적인 수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됐던 이 투자 관련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변하지 네네. 않는다. 정치적인 거는 좀 달라지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AI 투자로 인한 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했었던 정책들 중에서 뭔가 그동안 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눌려 있었던 것들이 더 올라오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미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신재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결론 관련해서도 예. 시장이 되게 이제 영악하게 움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수혜주는 바뀌어도 AI 투자 사이클이나 그 그거는 필요성은 달라질 수도 민주당 없고 정권이었든 아니면 공화당 정권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미국의 정치가 왜 무섭냐면 미국은 여야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의외로 서로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야 이게 미국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면 바이든이 했던 것도 트럼프가 이어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공화당이 했던 것도 민주당이 이어받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공약집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고 AR 하는 거 이런 공약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뭐 AI 강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공통된 그럼요. 공약으로 나오듯이 똑같은 그리고 거네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관세 내기로 했던 걸 무효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그렇죠?
미국한테 좋은 거면 뭐 받을 그대로 건 하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미국의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이미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트럼프 힘 빠지는 것도 신고가인 거 보면서. 알고 계시죠? 어,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거 왜냐면 어느 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놓인 상황이 전력 부족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원자력도 뭐 태양광도 아니 기존에 있던 석탄도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부족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정책에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네. 채권 금리도 전쟁 중에 많이 올라왔었고 또 물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는 기존에도 뭐 월간 이선엽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거고 사실 또 그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쉬울까 왜냐면 이제 물가가 좀 이제 고개를 든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트럼프의 단점인데 예. 보통 경제 정책을 하면 그 수장마다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정책은 일관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정책이 상반된 정책을 많이 써요. 본인 스스로 제롬 파월을 물러나게 하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앉힌 이유도 보다 더 금리를 내리려고 그죠? 예, 내 의중대로 내려주려고 하는 거고 원래 공약에서도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미국이 정책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금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만든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전쟁 같은 걸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 오를 걸 몰랐다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쓰면서 사실 이 정책의 효과가 자꾸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유가 올려놓고 금리 낮추라고 하면 아무리 케빈 워시가 트럼프하고 아삼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최소한 올리는 건 아니겠죠. 전쟁에 대한 이슈로 해서 일시적으로 오른 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아요. 최소한 지켜는 보겠죠. 지금 내릴 때도 아니고 올릴 때도 그렇죠. 아니고 이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향후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미국 시민들 하여금 앞으로 이게 금리가 또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거에란 기대로 형성되는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최소한 그것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 상황에서 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뭐 연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호르무 해협이 일부 봉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빠질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신중론을 많이 펼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건 내릴 수는 없죠. 내릴 수는 없죠. 근데 이 전쟁 이전에 보면 우리는 좋든 싫든 하반기가 될 거여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죠. 그죠? 그렇게 지금 놓고 보면 트럼프는 얻은 게 아니라 확실한 건 잃은 건 분명해 잃었죠. 보여요. 네. 그러게. 자, 중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가 금리 인하고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도 반도체주 올라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이제 수출주 실적 측면에서 보면 또 금리 인하가 이어져야 또 단기적으로든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환경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앱스타인 사건을 덮고 싶었는지 이것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지금 완전 실제로. 묻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법무장관도 이번에 해임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고. 되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서 본인이 떳떳하면 왜 이런 거를 해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 그걸 덮으려고 하다 무리수를 많이 뒀고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분이 되게 무서운 분이라 나름대로 뭐 하셨을 텐데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되게 마음이 급해 보였다? 그렇죠? 뭔가 좀 쫓기는 듯 했다?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두로 체포작전도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하면서 업이 많이 돼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일주일을 설득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에 어디 있는지 확실히 제가 사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거예요라는 어떤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거 하면 정말 내가 큰 어떤 그 공적으로 삼고 지줄만을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화면에 하나 죽이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무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선거가 이제 뭐 패배하든 안 하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보셨는데 AI 투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잠깐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까? 이미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들은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약은 하긴 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스테이블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라든가 클래리티법이라든가 이런 거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지지율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야도 필요한 게 민주당도 필요한 게 예전에 바이든 정권에서도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싶었고 실제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썼고 쓰는 과정 중에서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잖아요. 예. 단기채라는 얘기는 이 기간이 되게 만기가 짧은 거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단기채 만기가 짧으니까 계속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만기가. 그럼 만기 돌려막기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연준이 돈을 찍어서 받아주거나.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민주당도 욕구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권과 크게 상관없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를 구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을 들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건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본인들도 돈 많이 썼고 앞으로도 돈 쓸 건데 그럼 돈을 쓰려면 금리를 자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이 클래리티법이나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단기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할 수 있는데 누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선거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이슈로 돌아와서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하루 전에 그러니까 4월 7일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1분기 57조, 이 연간 아니고 1분기에만 예.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 실적부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모든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다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우려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어쨌든 여러 기대도 있을 텐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뛰어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전히 모든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뛰어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론만 피고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열린 마음이라기보다는 오르니까 계속 경계만 하는 아쉬움들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좋게 보는 분들도 안 좋게 봤던 분들도 그걸 너무나도 뛰어넘는 엄청난 어떤 그렇죠? 실적을 기록했다는 건, 야, 이 정도로 좋은 거였어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을까? 그건 너무나 빤한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업황이 좋은 거예요. 수요가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석이에요. 괜히 어설프게 와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게 분석이 아닌 거고 그 분석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면 왜 더 좋은 건지 이 좋은 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경계론, 여전히 뭐가 어떻다. 그렇게 보면 답이 없죠. 그걸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6개월 내내 빠졌느냐는 얘기죠. 지금 신고가 대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시장은 바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전망치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 돼버렸죠. 근데 그 말인즉슨 실적 추정치만큼 주가는 못 올랐다는 이야기고 물론 이게 뭐 전쟁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4월 8일 뭐 한 7% 안팎 삼성전자가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 실적에 비하면 이거 보합 아닙니까?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운용의 행운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운용의 행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여쭙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얘기가 다 맞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외국인은 왜 팔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좋다라면 외국인은 더 사야 되죠. 네. 왜 팝니까? 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외국인이 지금 파는 거는 비싸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비싸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꺾여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도가 그냥 그래서 파는 거예요. 나는 팔기 싫은데 이 펀드 안에서는 특정 비중. 종목에 대한 비중이 일정에서 가져가서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너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쁘게 팔았으면 이 정도 팔았으면 주가가 내려야 되죠. 근데 오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파는 걸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올려가면서 잘 받아주니까, 그렇죠? 주가에 영향 없게 팔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본인들도 팔 때 비싸게 팔면 도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냥 외국인들은 좋으면 무조건 주식 다 사고, 안 좋으면 다 팔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사고 싶어도 이게 안 되면 돼. 우리나라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개 합쳐서 40% 넘으면 안 되는데 이미 다 넘었어요. 네. 그럼 그분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되려 비중 넘으면 그만큼 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적보다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건데 그냥 외국인이 파니까 안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알고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한국이 인류 업체가 다 있는데 외국에서 이거 더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훨씬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훌륭하고 이분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더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뭐 오기 전에도 반도체 하셨던 분들을 두 분이나 만나고 왔거든요. 한 분은 네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연구를 오래 하셨던 연구직에 계셨던 분을 만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반도체를 굉장히 크게 부르셨던 그죠? 모 애널리스트 분들도 한번 네네네네. 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볼 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제일 잘하니까 전체적으로 상황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증권사, 제가 볼 때 전 굉장히 좋아하는 증권사인데 전략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재밌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강세장에서 외국인이 산 적이 없대요. 당연히 그죠? 많이 싸게 샀다가 근데 강세장이라는 얘기는 길고 오래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강세장은 유지됐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것도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외국인이 판다라고 해서 강세장에다 꺾이는 것도 외국인이 아니고. 파는 것만큼 항상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지를 꼭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받아줄 사람이 더 크면 이게 이기는 거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파는 쪽이 이기는 거고 그건 균형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내국인들이 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판다. 엄청나게 내려 판다. 그럼 그 시장은 빠지겠죠. 네. 근데 외국인은 요만큼 적게 팔지는 않는데 이만큼 파는데 우리는 이만큼 받는다. 그럼 그건 오르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내국인들끼리인데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3년 내내 외국인들이 파는데 3년 내내 주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1, 2년 올랐어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국인들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살 사람 다 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려오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더 이어질 것 같은데라고 하면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실적이 저렇게 좋은 거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려? 그 모르긴 몰라도 2007년 그 호황장에서보다 지금 주식 투자자 수가 10배는 늘었을걸요? 자금도 훨씬 더 지금은 커졌고. 애들까지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도 한다고요. 이거는 나쁜 증여받아서.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은 되게 제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없었는데 저희 후배들은 지금 투자 동아리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몇몇 대학교 투자 동아리는 제가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가서 강의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면서도 뭐 서울시도 이제 상위 대학들 제가 해주고도 있지만 그렇죠? 뭐 북경대학교도 그렇고 북경대학교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우리 후배들 가서 있으면 또 이제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 저희 때 기준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그분들보다 약간 선배니까 제가 이제 30 조금 넘었으니까 약간 선배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죠? 예. 한 세 학번 이제. 그렇죠. 세 학번 예, 정도. 예, 예.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투전판 그냥 강원랜드 뭐 강원랜드 2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주식은 그렇죠? 도박이라고 막 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자본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발 분석하신 분들 다 잘하시고 제가 볼 때도 제가 배울 것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튜버들 보고 또 전 텔레그램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보시지 말고 이것도 그렇지만 수급적인 것도 외국인이 많이 팔아. 맞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왜 파는지부터 일단 보고 두 번째는 그럼 이걸 받아줄 만한 힘은 있는 건지도 꼭 봐야 되잖아요. 그게 균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주고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못 받을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오로지 외국인이 파니까 안 됩니다라는 시각을 전달해 주시는 건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려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제가 대신 여쭤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강하고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 만큼 피크도 빨리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좀 있고. 예. 그게 이전에 잘못된 경험이죠. 이익이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반도체나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역사상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요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냥 그걸 반영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급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뭔가 물론 단기적으로 급하면 이 급한 과열을 시키기 위한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전쟁 때문에 더 흔들렸던 건 맞지만 전쟁이 아니었어도 이런 과정은 한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또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사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올랐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올라온 게 아니라 반도체 현물 가격이 10배가 올랐다고요. 네. 한두 배도 아니고 스팟 가격이. 이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2배 올라도 대단한 시장에서 10배다? 이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그럼 그 일이 일어날 정도가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발 정도로 일어나느라고. 그 일어난 거에 대한 깊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급하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아니라고요. 최소한 그 깊이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큰 변화길래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큰 변화. 뭐 수요자들이 또 그 가격에 지금 줄을 서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염려되는 입장에서 대신 이제 질문하는 건데 네. 제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뭐 숏을 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유자이긴 합니다. D램의 그 높은 가격이랑 마진 또 그 엄청난 영업이익률 이번에 1분기에 43%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빠진다라는 염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 영업률 정점 치고나 주가 빠졌나요? 더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전에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한번 보시면 의외로 많이 올랐다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 의미 안에는 이제 이익이 정점일 거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갑 중에 갑인데 누가 영업이익률을 줄이겠어요. 달라는 대로 줄 텐데. 네. 그렇죠? 그럼 더 이익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뭐 90% 넘었으니까 끝이다? 95% 받으면 되잖아요. 98%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이름 바뀌어야 되겠죠. 삼성워터로. 물장사. 대동강. 그렇죠? 물장사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동강. 그러니까. 예. 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오지 않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게 얼마 전에 저희 YC클럽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일부 D램 품목은 마진율이 90%를 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물장사보다 더한 건데. 물장사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는 와 대단하다,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고, 누구는 저게 그러면 계속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의심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계심이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장애를 한 번씩 그래도 점검하고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브레이크들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런 의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의심을 밟고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들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리 챌린지들, 이 도전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면 또 우리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전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그 IT의 신 이형수 대표도 와이스트리에 나왔었는데 제 제자죠. 예전에 주식 투자를 이선엽 대표님한테 처음에 그렇죠. 그, 저한테 배웠죠. 그 강의도 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들었다고. 애널리스트 할 때 우리 이제 그 기자분들을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었고 그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이영수 대표님이십니다. 예전에 예. 신한증권의 거의 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영수 대표님은 제가 볼 땐 청출어람이죠.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은. 왜냐면 제가 배우니까 실제로. 그죠. 너무 특정한 잘하시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 뭐 전문가니까. 그건 넘사벽이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진짜 자랑스럽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승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이선엽 대표님이 하신 말씀 막 써먹고 다니던데요. 그렇죠. 제가 예, 그거 있어요. 그거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 끝난다. 예. 예. 근데 주인공이 죽지 않았는데. 그럼요. 뭐 예. 영화 끝 이런 5월 8일 날 설마 꼬들고 오시겠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두고 봐야죠. 우리 형수 대표. 많은 분들의 또 그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이선엽 대표님. 예. 근데 그 이영수 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거예요.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증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낙관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다른 것 같다. 어떤 뭐 사이클의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표님도 그건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받고 나름대로 격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게 이미 눈으로 보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현물가가 10배 오른 적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정점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전히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공급 부족. 이게 지금 해결이 될 네. 기미가 있냐고요. AI 투자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늘어나면은 D램의 공급은 요만큼밖에 못 그것도 늘어나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수요가 지금 늘어난 속도가 곱하기로 자꾸 늘어나요. 더하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뭔가 단기 정점을 논하기는 저는 아직 이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젠순왕도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네. 지금 이걸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도 반도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다니고, 그쵸. 그래서 테라팹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세상에 있는 반도체 자기네가 다 사도 부족하다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테라팜 얘기 안에는 되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빠르게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휴머노로이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메모리가 없어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메모리가 없어서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짓고 싶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곱씹어보시나요? 얼마나 부족할까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내다보기에는 몇 년 뒤에 내다봐도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부족할 것 같으니 너희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지만 그거 다 그래도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나스닥의 얘기였으면 삼성전자 이 정도 실적 발표했으면 못 올라도 한 30%한 방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 이렇게 못 오를까? 그럼 주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 눌린 주가가 한 방에 오를 수도 있을까? 왜냐면 아직은 물론 이제 주가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이게 어제 같은 불가능하니까. 경우는 공포들이 있었을 거니까 사실은 조금 전자에 대한 실적이 좋은 것보다도 그게 더 앞을 가렸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포지션, 아까 말씀해 그것들 주셨던. 때문에 예 계속 막혀 있을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고, 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휴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여전히 개운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하긴 되게 두려웠겠죠. 아마도 전쟁이란 변수가 없었을 거면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반응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덜 반응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의심들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를 아주 짧게 주고 주가 확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이 다 그것만 믿었을걸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누군가 더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 그리고 우리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입장에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과열도 없을 거고 단계도 다 밟고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과열도 시키고 여러 과정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전쟁이라는 게 살 기회였다는 건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살 기회도 다 줬죠. 그렇죠? 그동안 뭐 1, 2월 달은 비싸서 못 사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과열을 썼을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비싸게 못 샀는데 싸게 살 기회를 참 많이 줬단 말이에요. 좀 많이 하면서. 근데 아무도 싸게 살 기회라고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말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런 이슈도 없이 그 주식이 그 정도 조정을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동전양면 같은 거예요. 그죠? 예전에 이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놓고 보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진주만 습격받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드리틀 증령을 임명을 해서 미 항모에다가 이제 비행기들 실어가지고 도쿄를 타격하는 그 작전을 하잖아요. 실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 다 군인들이 반대해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일어나면서 딱 하는 게 위험을 안지 않고 승리를 기대합니까? 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내가 위험을 아는 만큼 수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는 무위험인데 수익을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다라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번 시장이 어려웠었을 때 누군가는 그 밑에서 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은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그 위험을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수익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명언이다. 그렇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제 이선엽 대표님의 수제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써먹고 다녀야겠습니다. 사실은 좀 써먹고 다닙니다. 예. 저도 어디 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전쟁 아니면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겠느냐. 많이 써먹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또 저평가를 탈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 또 어떻게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기대 많이 해볼 수 있죠. 이익의 규모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주주 환원을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의미도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 그 기대는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고 어쨌든 환원을 해줄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건 투자자분들이 돌려받을 것도 많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역할이 될 거니까 국내 세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예,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예,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뭐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한 예. 그 동력이 또 되기도 일단 하고. 한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건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만큼 우리 선배님들이 이 진짜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해놓은 어떤 땀의 결과가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도 또 노이즈가 생기는 게 좀 노조랑의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총파 우려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파업하면 한데. 주가 더 오를 거요? 그 공급이 줄어가지고 반도체가 더 오를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안 가뜩이나 빠져요. 공급도 없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안 빠져요. 예. 근데 왜 반도체 라인 특성상 예. 잠깐 멈추면 또 가동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럼 더 오르겠죠, 뭐. 그럴 차도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갑이에요. 물건 못 주는 거는, 그죠? 물건 내가 이제, 제가 꼭 납품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은 말하잖아요. 그럼 기다려면 어떻게 돼요? 야, 더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더 좋아지겠죠. 뭐 그렇게 또 해도 되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땐 이슈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원만하게 원만하게 좀 잘 됐으면 그쵸? 좋겠고요. 풀리기 예. 바라겠고. 하여튼 뭐 잘 돼갈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원체 반도체 쪽의 실적이 엄청나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좀 여쭤보는데, 그러면 투자 어떤 우선순위나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가장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기업들이 뭐 반도체 쪽도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물론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싸져서요? 싸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부각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에 보면 이렇게 방향이 나옵니다. 다음이 저희가 6월 강의가 네. 있고 그 근데 전에도 뭐 아마 긴급 호출도 아마 스팟으로 아마 제가 몇 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조만간에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자꾸 거기서 박수 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오디오 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때 맞아. 그 네트워크 관련주도 3월에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CPO. 뭐, 많이 와, 올랐죠. 이거는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건 3월에도 맞죠.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오르죠. 요즘에도 보면 또 뭐 미국에서도 신고가고. 네, 맞아요. 예. 이 또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처음 뭐 조방원을 말씀해 주실 때나 전력기기 말씀해 주실 때나 그것도 지금 뭐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 장기 랠리가 가능한 이미 거라고 그런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더 기술의 어떤 확장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이슈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AI가 발전하면서 나온 어떤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쟁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지 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기술의 확장 네. 측면에서.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좀 미래를 보고 이제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나중에 큰 먹거리가 될까 이런 것들은 고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단순한 주가 트렌드가 아니라 그럼요. 산업의 변화, 그럼요. 큰 틀의 변화를 네. 항상 또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방산주도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러우 전쟁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다가 또 장기화된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모멘텀을 잃었다가 휴전하면서 또 떨어졌다가 또 미국의 나토 탈퇴 이야기 또 급등을 했다가 이게 사실 일일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 지금 방산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자 러우 전쟁부터 볼게요. 러우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주죠. 요즘 좀, 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도 볼게요.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 본 거는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에미리트부터 뭐 이런 그쵸, 국가들 다 되게 받아서. 힘들었죠.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우방을 하고 생각해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격만 해고 안 되니까 본인은 쑥 빠져버리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젠 내가 미국의 긴사력에 의지하는 게 맞을까란 의심 안 드세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서 그리고 대놓고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세요. 트럼프는 동맹국가가 가서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 동맹국들, 아랍 동맹국들 전부 다 이번에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피를 토하면서 야, 이왕 온 김에 알았으니까 그냥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래서 다시는 못 치게 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나중에 나 또 당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젠 내가 미국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럽 대륙도 이 대륙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력갱생이에요. 그렇죠. 방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미국 못 믿겠고 미국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내가 방산 정책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대륙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토라는 이것도 이제는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균열이 굉장히 크게 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미국하고 나하고 나중에 갈등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미국 무기를 사야 돼?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방산 시장이 무한 확장하는 그림으로 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1, 2차 오일 쇼크 때 1, 2, 3차 오일 쇼크 때 보면 그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줄 알으시죠? 안 그래요. 계속 올랐어요. 뭐가 올랐을까요? 방산주예요. 재밌어요. 근데 진짜 방산주가 이번 이란 전쟁 때도 변동성 엄청 컸어요.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상한가 가까이 올라. 방산을 보는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그 큰 저한테 그림을 뭐라 봐야 하시는 거 되는데. 아니죠? 예. 아, 왜 가끔 댓글에 있어요. 이 2대5에 저 이섭 대표님 화나게 하냐고 막. 이게 왜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림이 이거잖아. 예전에는 내가 안보라는 게 미국의 의존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가들은 나름대로 내가 방산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왜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가 별로 없죠. 그죠? 아, 뭐 했는데 니들은 안 도와주고 뭐 도와준달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유럽하고 또 척지고 덴마크였던 그린란드 땅을 그죠? 유럽 거 뺏으려고 무력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 이게 동맹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봐도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럼 이럴 거야. 트럼프는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럽 애들은 정서가 어떠냐면 그거 너희들이 뽑았잖아. 트럼프란 사람을 알고 뽑은 거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뽑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구나라고 하면 유럽이 시민들의 생각들은 앞으로도 미국은 저런 정서를 가지고 간다라면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결별은 못하겠지만 이전만큼은 신뢰를 가지고 뭔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건 내가 지켜야 되죠. 특히 이번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죠. 유가 때문에 러시아 좋아졌고 그러면 내 적들은 더 강해졌어요. 훨씬 더 강해졌는데 미국은 오방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받고 실제 전쟁에서 저질러 놓고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 스스로 지켜야지.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가 그거였잖아요. 앞에 트럼프는 약간 블러 처리되고 뒤에서 시진핑이 웃고 있는 적이 실수할 때는 그대로 놔둬라.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전쟁에 대한 결과가 의도치 않게 지금 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정치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예요. 정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이 좋아지느냐 이건 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더 급한 건 그래도 선거야라는 게 중요해서 선거를 위해서 요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애써 모른 척 하겠죠. 예. 그 오늘 녹화일 4월 8일 기준으로 건설주가 막 상한가 간 것도 있고요. 네. 이거 찾아보니까 재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다 하더라고요. 네. 또 예전에 원전 때문에 또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갔던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건설주는 보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뭔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나타나진 않는데 또 주가는 몇 배가 올라 있어요. 네. 최근 짧은 기간 안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두 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전이 됐든 거기에 대한 EPC라고 보통 많이 하죠. 네.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되게 커질 거란 기대도 있었을 거고 특히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너지 관련 시설이 심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 타격받은 걸 전부 다 한국이 건설한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란에 많이 이제 했죠. 사우스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가서 누가 또 재건해야 되나요? 여전히 그걸 만들었던 애들이 다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다리 둘 수는 없잖아요. 파괴가 됐으니까. 다만 이것도 뭐 기업별로 아니면 뭐 다르죠. 밸류에이션별로 다 예. 다르기는 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증시 조정을 받는 기간에서도 사실 거래 대금은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주는 뭔가 펀더멘털이나 기본적인 게 달라진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수혜죠. 굉장히 큰 수혜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또 그 변동장. 아예 당연하죠. 예. 뭐 하우스가 돈 잃는 건 못 봤는데 계속해서 배팅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손절매도 수수료예요. 사는 것도 수수료고. 손절매는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우스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죠? 변동이 크니까 샀다 팔았다 엄청 했겠죠. 예,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거래세는 팔 때 한 번 내지만 거래 수수료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예, 계속 내죠. 내니까. 예. 오늘 혹시 오신 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오늘 이제 방청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우수 수강생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진짜로? 없으시면 맞히는 걸로. 주린이들밖에 없어요. 예. 아 진짜. 제가 아니, 또 회의 시간이 돼서. 아니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이선엽 대표님을 잡고 있을 명분이 되는데 빨리 아니, 가시려고 해야죠. 사장 있는 회의가 돼서 얼른 가봐야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예. 해서 사진은 찍을게요. 월간 이선엽 26년 4월호는 마치겠고요. 다음 투자 나침반 특강은 6월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또 어떤 이슈가 또 생기면 네. 긴급 호출 밤늦게. 그리고 또 예. 이선엽의 메모 또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또 우리 나침반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